건축 구조 역학의 시험 범위를 보시면 크게 6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1, 2, 3, 4까지는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구조물의 변형과 부정전 구조물의 해석 부분은 역학을 보통 두 학기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1학기까지 배우는 부분이 보통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장까지입니다. 이 4장까지 보통 1학기 범위고요. 5장과 6장, 5, 6절에 해당하는 요 내용은 2학기 범위입니다. 근데 저희 건축기사 시험의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1, 2, 3, 4 부분의 대부분의 문제가 영역이고요. 5장과 6장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여기 위로는 90%고 아래 범위는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의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힘과 반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간단한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뭐냐면 단면역도입니다. 먼저 이게 정전 구조물이고요. 단순보입니다. 보가 한 스팬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힌지 단이고 이쪽은 롤러 단입니다. 이동 단입니다. 그리고 등분포 화정을 탔을 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축 구조의 타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력을 계산하면 이 길이가 L이고 등분포 화정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전체 하나의 집중하중으로 치환을 했을 때 오메가 L이라고 하는 하중이 이 가운데 부분에 작용을 합니다. 이 가운데 작용하기 때문에 반력이 땅과 닿는 이 부분을 지점이라고 하고 이 지점이 반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반력이 반씩 나눠갔습니다. 여기에 반력을 계산하고 이 위에 힘을 알기 때문에 힘과 이 끝단에서 반력 사이에 존재하는 게 바로 단면역, 내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내력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전단역도하고 힘 모멘트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변형에 해당하는 거는 이 5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여러분이 이 변형값을 직접 계산하는 거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이 최대에 해당하는 요 값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는 바로 이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보다는 변형은 몇 개의 공식을 외우셔서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첫 번째 힘과 반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역학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단위입니다. 단위계라고 해서 단위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 용어의 정의는 즉 단위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보여야 되는 건 힘의 단위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킬로그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표준 단위 SI 단위계로 표현했을 때 1kg은 9.8N 즉 10N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턴의 단위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1톤이다 하면은 9.8kN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응력 단위입니다. 응력 단위. 응력은요 뭐냐 하면은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턴 나누기 면적의 단위인 제곱미리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자, 기본 단위는 사실 파스칼입니다. 1파스칼은 1뉴턴의 힘이 1제곱미터에 작용했을 때의 그때 응력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크게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메가의 의미는 10의 6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의 6승 파스칼을 얘기합니다. 10의 6승이니까 1000만, 10만 정도 되겠죠. 10만 파스칼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단위를 정리했을 때 1뉴턴 퍼 제곱미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단위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단위는 반드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셔야 되는 단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kg은 10N입니다. 그 다음에 이 K는 1000이라는 뜻입니다. 1kg이 1000g인 것처럼 1km가 1000m인 것처럼 1kN은 1000N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접두어 아시고 이 메가는 10의 6입니다. 예,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10의 30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1메가파스칼은 1N 퍼 제곱미리, 1파스칼은 1N 퍼 제곱메타. 요 두 개, 세 개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지 문제를 저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의 정의는 힘은 물체의 움직임 상태를 바꾸는 게 힘의 정의고 이때 힘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크기, 방향, 작용점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물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의 평형, 맞춰져 있는 상태, 안 움직이는 걸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멘트도 평형 상태가 되고요. 힘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때는 분해 및 단순할 때 우리가
분해는 삼각비를 꼭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삼각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직각삼각일 때 여기 사인, 탄젠트, 코사인입니다. 여기는 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공학용 계산기 쓸 거기 때문에 사인이 이 a분의 c라는 정의만 알면은 나머지는 계산기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힘과 평형에 있어서는 이 자유도하고 힘, 이 두 개의 관계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물은요, 기본적으로 안 움직이는 정지 상태입니다.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힘은 평형 상태가 됩니다.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힘이 평형이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겠죠. 쏠린다는 얘기는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에 물체가 정지한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 힘의 평형 상태는 그 각 방향으로 이루는 게 팽팽하게 평형을 맞춰줘요. 평형을 맞춘다는 거는 이 물체에서 왼쪽으로 10을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도 10이 작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해야지 이 물체가 팽팽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상태를 저희가 수로 쓰게 되면은 이쪽 거랑 이쪽 거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부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수식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평형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방향을 부호로 표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물체가 3차원에서의 움직임은 저희가 6개의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2차원의 움직임, 이 평면상의 움직임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수평으로 움직여요. X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자, Y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물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칩시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움직임은 X값과 Y값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선으로 움직이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의 움직임, 2차원에서 움직임은 X하고 Y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물체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회전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돌아가는 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거는 뭐냐? 이 회전입니다. 회전. 이렇게 회전입니다. 즉, 이 모니터에서, 이 화면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축을 잡고서 돌아가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회전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상, 이 스크린상에서의 움직임은 X의 움직임과 Y의 움직임을 3차원의 이 Z축을 끼고 도는 회전 성분, 즉 3개의 움직임, 위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저희가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절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자유도라고 부르고요. 2차원에서의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이 3개의 자유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3개입니다. X방향 움직임, Y방향 움직임, Z방향을 잡고서 도는 회전 성분. 그래서 요 3개를 가지고 2차원에서의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도는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힘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 X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X방향의 힘, Fx가 필요하고, Y방향으로 움직이려면 Fy가 필요하고, 회전이 필요한 거는 뱅글뱅글 도는 모멘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도와 힘과의 관계, 연결되는 관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물체에서 푸는 거는 항상 2차원의 문제를 풀기 때문에 3개의 자유도 3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학에서 3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자유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원의 물체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3개의 자유도가 생기고, 3개의 방향으로 물체를 움직이거나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3개의 힘 또는 물체가, 모멘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 자유도 3개하고 힘이 3개인 거, 요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요 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힘의 평형 방정식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요, X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팽팽하게 서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Y방향도 움직이지 않고 회전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2차원에서 세 방향으로 안 움직인다는 거, 세 자유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각각의 자유도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합이 0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보다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예,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반대면 왼쪽이 되는 거죠.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힘을 A라고 놓고 이것도 크기가 A이기 때문에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 플러스로 놓으면 반대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식으로 쓰면 A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뭐가 될까요? 0이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 저희가 힘의 평형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자유도가 3개이기 때문에 세 방향에 대한 각각의 평형 방정식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2차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평형 방정식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는 자유도가 몇 개요? 3개, 대응하는 힘과 모멘트 3개예요. 물체가 정지 상태인 상태는 힘이 서로 팽팽하게 평형 상태인 걸 말하고 이 평형 상태를 표현하는 방정식, 수식이 뭐다? 평형 방정식이고 2차원에서는 몇 개가 존재한다? 보시는 바와 3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지점과 자유도와 반력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용어를 살펴보면요. 지점은 구조물이 집안과 연결된 부분, 즉 이 부분을 얘기를 하죠. 자, 반력은 뭐냐면은 구조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점이 부담해야 되는 힘입니다. 자, 2차원에서의 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 그리고 지점에 따라 반력이 종류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2차원상에 놓이게 되면요. 2차원은 움직임이 앞에서 3개라고 그랬잖아요. 3개. 3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점은 기본적으로 이 수직 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단 이 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요 X방향으로는 지금 동그라미니까 이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회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3개인데 그 중에 이 Y방향은 반드시 구속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이동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동단.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입니다. 이쪽으로 굴러다닐 수 있고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반력이 뭐냐면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점이 부담해야 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물체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 지점에서 만약에 힘이 잡고서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겠죠. 따라서 지점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힘이 여기서 반대에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 Y방향으로는 물체가 못 움직인다고 그랬죠. 구조물이. 못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힘이 작용을 해도 얘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 물체는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력은 의미하는 거는 지점이 부담하는 힘, 즉 Y방향으로 못 움직이는 자유도의 반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Y방향으로 못 움직이니까 이 동그라미와 같은 이동단의 경우에는 반력이 수직 반력 하나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요번에 여기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기 때문에 X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회전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2개의 자유도가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반력은 몇 개가 되냐? 2개가 발생합니다. 자, X방향으로, Y방향으로는 못 움직이니까 수직 반력이 하나 생기고요. X방향으로도 못 움직이니까는 구속하는 힘, RX가 X방향 힘도 존재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개의 자유도가 다 잡혀있는 타입이다. 이걸 저희가 고정단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고정단의 경우에는 세 성분이 다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각각의 힘과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Y방향이 못 움직이니까 Y방향의 반력, X방향 못 움직이니까 X방향의 반력, 그 다음에 회전을 구속하기 위한 모멘트까지 해서 반력별로 그 지점의 타입에 따라서 저희가 반력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이동단의 경우는 수직 반력 하나, 회전 삼각형인 회전 반력은 2개, 그 다음에 사각형에 해당하는 고정단의 경우는 3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점의 형상을 보고서 바로 반력으로 표현해야지 단면역도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가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도의 구속과 지점 타입별 자유도의 구속과 반력에 발생하는 정도, 그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게 가장 단순한 단순보고, 이게 바로 캔틸레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단순보하고 캔틸레버 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하나는 삼각형, 하나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모형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삼각형 지점, 회전단에 동그라미, 이동단 위에 선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보입니다. 자,
벽이 있고요. 이 선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바로 이 고정단위, 이쪽은 고정단위고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 자유단위라고 하는데, 자, 고정단위 있고 이 단부에서 다른 타단에서는 아무 지점이 없는 타입, 이거를 제가 캔틸레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정정보호 타입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반력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력을 산정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가 좀 더 빨리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1분 30초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반력을 산정하는 과정은 첫 번째는 하중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등분포 하중인 경우에는 집중 하중으로, 그 다음에 경사 하중 경우는 힘을 X와 Y로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도형을 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점을 반력 표시로 해야지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인 경우에는 바로 해당하는 수직 반력, 삼각형은 수직 수평 반력, 고정단인 경우에는 수직 수평, 모멘텀 성분까지 이 세 성분을 다 표현을 해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력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 도형의 지점이 반력, 힘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이건 평형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각에 작용하는 힘이 다 제로가 된다, 합이 제로가 된다는 평형 방정식을 이거를 이용하는 게 기본 방식인데요. 저희는 수직력이, 수직 하중이 작용하는 보의 경우에는 이 평형 방정식을 좀 간단하게 사용하는 시소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소의 방법을 여러분의 기서 문제 풀 때는 꼭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다음 단순보 위치에서 단면역도를 작성하세요입니다. 자, 반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반력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4라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4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 4라고요. 자, 여기 뭐였죠? 여기는 하중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X축과 Y축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지점을 반력을 바꿔야 됩니다. 삼각형은 뭐였죠? 두 개의 반력이 존재하죠. 이렇게 두 개의 반력이 존재하고요. 자, 여기 이동단은 뭐죠? 하나의 수직 반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시소를 사용하거나 힘의 평형 방정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시소를 요거를 시소라고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를 거꾸로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놓고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를 반력부터는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힌지단이고요. 여기 조건은 이동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력이 수직 반력, 수평 반력 2개, 여기는 수직 반력 하나 해서 3개의 반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평형 방정식은 이 차원에서는 3개입니다. X방향 합 제로, Y방향 제로, 그 다음에 모멘트 합 제로,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력 3개를 힘의 평형 방정식으로 푸는 거를 저희가 정정 구조물이라고 했고, 여러분들의 이해에 대해서 반력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반력이 산정이 되고 나면은 외부의 하중을 알았고 반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내부에 일어나는 힘, 즉 단면력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면력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충력과 충력을 그리는 충력도, 그 다음에 전단력도, 휨 모멘트도,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보에 있어서는 충력이 이 길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수직 방향과 이 모멘트 성분, 이 두 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단력도랑 휨 모멘트도가 있고요. 여러분이 한 하중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타입의 두 가지 보호의 시스템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단력도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지 문제를 저희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력도는 단면력을 산정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단면력도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산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면력을 산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신 여기가 힌지단이고 여기가 롤러단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보 하나로 구성된 단순보죠. 이걸 단순보라고 하고, 등분포 하중을 받죠. 이 등분포 하중은 1m당 받는 힘이 똑같다. 그래서 이걸 등분포 하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등분포 하중 조건에 대해서 이런 기본 단면역도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전단역도는 지금과 같이 끝단과 끝단에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아래로 중앙에서 0이 됩니다. 중앙에서 0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그때 값은 요 하중 등분포 하중의 길이에 대한 값 전체 하중에 반씩 나눠 갖는다. 그다음에 전단역도를 알았으면 이제 휨 모멘트도는요 이게 곡선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곡선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때 최대값 이 최대값은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변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변형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몇몇 타겟에 대해서 값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1번 값이 바로 이겁니다. 384 2하 1분의 5의 오메가의 4승에서 이렇게 세트로 해서 등분포 하중을 받는 단순보, 집중 하중을 받는 단순보, 등분포를 받는 캔틸레버보, 집중 하중을 받는 캔틸레버 이게 4개의 타입에 대한 기본 단면역도를 여러분들이 변형과 함께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단면역이 뭐냐 하면은 단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중간에 부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점이 있고요. 가운데 힘이 와요. 그러면 요 외부에 힘이 있고 여기에 계산된 반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의 힘이 전달돼 가지고 반력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 내부에 부재 내부에 발생하는 힘이 얼마일까? 이게 바로 단면력입니다. 단면력을 계산하려면 특정 위치를 이렇게 잘라야지 단면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재가 있는데 여기 잘라야지 나오는 힘이다. 그래서 저희가 부조부재의 내부, 즉 단면에서 발생한 힘이다. 그래서 단면력이라고 합니다. 이 차원에서는 자유도가 3개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 3가지의 단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이 방향을 놨을 때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충력, 인장력과 압축력이 있고 길이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재를 이렇게 휘게 하는 휨 모멘트라는 3가지의 부재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 단면력에 대한 부호 규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걸 단면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예요. 구할 위치에서의 면을 잘라야 돼요.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잘린 단면에 이 3개의 단면력을 방향까지 포함해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힘의 평형 방식을 적용한다. 그러면 반력할 때랑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일단 자른다예요. 두 번째는 방향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기억하는 거는요. 3가지 단면력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을 기억하면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방향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전단역도랑 휨 모멘트도 이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이제 3년치만 한번 모아봤어요. 3년치를 모았는데 2020년, 19년, 18년, 17년에 문제를 했을 때 단면역만 관련된 부분이 뭐 이렇게 매회 차시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단면역을 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부호규약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을 보셔도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호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단순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하중은 바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하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재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구부러질 겁니다. 이 변형 형상 보시고 여기다가 두께감 있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두께감 있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휘었으니까는 요렇게 끊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 형상이 발생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왼쪽 편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 손으로 찌그러뜨려야 되고 이쪽 손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형이 발생합니다. 합쳐서 제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라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쪽 면을 잘랐다 하면은 이쪽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가 플러스 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부재를 여치기하듯이 딱 잘랐을 때, 자, 요쪽을 왼쪽 부재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단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반시계를 플러스 사인으로 놓고 방향을 매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반시계 방향. 자, 두 번째,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전단연계 찌그러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물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리기 위해서 힘이 여기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이게 위로 올라야죠. 이쪽은 어때요? 아래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림처럼. 요게 바로 플러스입니다. 단면이 여기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은 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쪽 거를 봤을 때 부호를 자른다. 두 번째 방향 표시한다. 위에서 아래로 전단력 반시계 방향 플러스 잡아당긴다. 인장력 플러스. 그래서 이게 V, M, A 이렇게 세 개를 쓰시고 나머지는 힘의 평형 방정식에 맡기시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단순보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 단순보예요. 단순보. 단순보란 이게 회전단, 요거는 이동단. 여러분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같은 의미입니다. 자, 회전단인 경우에는 발력이 몇 개요? 이 두 개가 발생하죠. 자, 여기는 이동단은 몇 개 발력하죠? 발력이 네, 한 개 발생합니다. 자, 보에 수직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시소를 쓰면 된다고 그랬죠. 거리비입니다. 이 거리가 3m죠. 이게 몇 m죠? 9m입니다. 그러면 거리비가 1대 몇이죠? 예, 3입니다. 그럼 힘은 몇 대 몇? 힘은 3대 1로 가져가야지. 예, 그지? 3에 1 곱하고 3에 1 곱해서 모멘트 평형이 맞춰줍니다. 그래서 4를 4개로 나눠서 그 중에 3kN이 A에 작용하고요. 여기에 1kN이 B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력을 빨리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저희가 단면력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단면력을 계산하는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예, 해당 위치를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야 돼. 이렇게 자릅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잘랐으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죠. 힘이 얼마였죠? 발력이? 예, 발력이 여기 3kN입니다. 3kN. 이쪽은 얼마죠? 이쪽은 네, 4kN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자,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요 잘린 C라는 위치에서 힘은 전단력은 아래로 가는 게 플러스였어요. 아까 전에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핀 모멘트는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단면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아래로 내려야지 찌그러지고 요렇게 해야지 보시는 바와 같이 변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모멘트가 작용하고 여기는 얼마? 전단력이 작용합니다. 어느 위치에서? C점에서 C점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가 평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 전단력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전단력은 네, 전단력은 위로 1이 돼야지 평형을 맞춰줄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식으로 쓸게요. 자, 모멘트, 전단력, 수직력이요. 위로 가는 거를 내가 플러스라고 놨을 때 3kN이 있고 4가 있고요. VC가 있는데 합은 제로예요. 무조건 평형, 모멘트 평형, 힘의 평형이니까 3은 위로 가니까 내가 가정한 방향 맞죠? 플러스고요. 네, 4는 아래로 가니까 마이너스, V도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VC가 얼마가 나와야 되죠? VC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kN 나옵니다. 즉 아래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위로 가야 된다. 방향을 네, 이렇게 위로 가는 방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모멘트입니다. 모멘트. C점에서의 모멘트를 평형을 잡으면은 자, 여기 이렇게 힘이 3이고요. 거리가 얼마죠? 예, 6이에요. 6m. 그럼 모멘트가 얼마가 발생하죠? 이렇게 C점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팔거리는 6m, 힘은 3이니까 18이 kN이 베타가 작용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4가 작용하는데 어디? C를 기점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돌겠죠. 어떻게? 네,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로 돌죠. 이게 팔거리가 3m, 4니까 이건 12kN입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쓰죠. 18kN 작용하고요. 10kN 메타. 자, 12kN 메타. 그 다음에 MC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평형을 맞추려면은 자, 18은 플러스 사인이 되고요. 12는 마이너스가 되죠. 즉 이거는 뭐죠? 예, MC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MC가 얼마가 나와야죠? 네, MC는 마이너스 6kN이 나오게 됩니다. 방향은 네, 물체를 지금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이 부재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물체를 위로 올리고요.
이쪽에서 어떻게 된다? 네, 여기서는 마이너스니까요. 물체를 이런 식으로 구부러뜨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역학에서 하는 범위는요, 즉 저희 힘과 반력을 기본으로 매개로 해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단면력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력을 계산을 하고, 네, 반력과 내력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단면을 결정을 하고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을 해서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안전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단면력도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면력은 구조물의 안정에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재 설계에 이용되는 응력도랑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력은 여러분들이 지난 2차 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평형 상태를 맞추기 위해요. 평형 상태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부재 내부에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면력이라는 거는 항상 조건이 뭐냐? 부재가 있는데 부재를 잘라야 돼요. 자르야 돼요. 근데 이 부재가 그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게 이거는 도형이잖아요. 이거를 뭐로 바꿔? 힘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회전단은 두 개의 힘이 작용을 하고요. 부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수직발력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VA, 여기 또 편의상 VB, 이쪽은 얼마? HA, 그 다음에 작용하는 하중이 이렇게 있다. P라는 하중이 있다. 치었을 때, 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이 궁금한 거죠. 내부의 힘이.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맨 처음에 뭘 해야 된다?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이쪽 왼쪽 파트랑 오른쪽 파트로 두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원래 구조물이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그러니까 처짐이나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지는 즉 평형이에요. 정지는 평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조물이 평형이니까 그거의 일부를 나누더라도 각각이 다 평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도입된다? 단면력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파트로 나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파트 이렇게 P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VA가 존재하고 여기에 HA가 존재하는 왼쪽 파트가 하나 존재하고 여기 당연히 이렇게 잘렸겠죠. 자, 그럼 이쪽 파트도 잘려 있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얼마? 여기 VB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면은 각각은 평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단면력이 존재하고 이때 아래 이쪽에 위 이쪽으로 반시계 시계 이런 식으로 인장력 이런 식으로 단면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르고 단면력을 표시를 하고 그 단면력에 대해서 평형을 맞춘다. 이게 단면력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위치의 단면력을 산정하는 것은 방금과 같은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구조물 전체에 대한 단면력도를 그 단면력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단면력도고요. 우리가 단면력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되게 복잡한 식을 갖습니다. 엄청 복잡한 길이를 변수로 해서 식을 뽑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본 단면력도를 네 가지 타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대표적인 타입은 요겁니다. 1번은 요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조건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조건이 뭐냐? 여기는 회전된 조건입니다. 여기 동그라미죠. 다른 책에서는 이런 삼각형의 밑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동단입니다. 자, 이 경우에 반력은 어떻게 되느냐? 반력은 이 끝단에서 2분의 오메가 1 작용을 하고요. 이게 전단력도거든요. 전단력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타입을 1차식으로 갔습니다. 자, 휜 모멘트도는요. 이렇게 배불뚝하는 2차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랑은 적분 관계랑 미분 관계이기 때문에 전단력도가 1차식이면 얘는 곡선 2차식이 나오고요. 여기가 상수죠. 이건 상수니까 이건 0차식이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직선식이 1차식이 나옵니다. 적분 관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그림의 형상을 기억하시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최대값, 여기는 반력값이죠. 끝단이니까 반력은 2분의 오메가 제곱이죠. 2분의 오메가 1이죠. 자, 휜모멘트 최대값이 얼마죠? 8분의 오메가 1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운데에 최대 처짐이 384 2할분의 5의 오메가 1 4승입니다. 그래서 처짐까지 같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패턴과 값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똑같은 단순보에 있어서 가운데 집중하중이 다뤄오는 케이스에 대한 값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P가 작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중을 반씩 나눠 갖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반력이 올라가고서 이 사이에 아무 힘이 없으니까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P라는 힘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쭉 와서 2분의 P가 올라가는. 그래서 전단역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여기서 반력이 이만큼 올라갔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1m씩 1m씩 갈수록 힘이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거죠. 쭉 떨어지고요. 마지막에 다시 반력으로 띡 올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휜 모멘트 도는요. 여기서는 산형을 이룹니다. 산형. 그러니까 이 집중화중이 작용하는 데가 포인트가 돼요. 포인트가 되고요. 그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게 얼마냐? 4분의 PL이라는 모멘트를 갖습니다. 이때 처진 값은 가운데서 최대값이고요. 48 이하의 분의 48 이하의 분의 PL 3승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요 처짐에서 요 값과 요 값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EI가 있고요. 집중화중 P가 있고 길이의 몇 승이야? 3승이죠. 여기 등분포 1m당 얼마라는 등분포 화중 있죠? 여기 얼마죠? 길이의 4승입니다. 여기는 길이 4승이고 여기 길이 3승이지만 차원을 계산하시면은 단위는 길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처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본 역도랑 최대값을 기억하시고요. 더불어 여러분 능력이 되신다 하면은 이 두 번째 캔틸레버에 대한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요 1m당 오메가라는 힘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면은 오메가 L이 어디요? 가운데 뚝 떨어지죠. 그러면 이쪽에 힘이 얼마가 작용해야 돼요? 당연히 전체가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작용한 다음에 하중이 1m 갈 때마다 오메가씩 뚝뚝뚝 떨어져요. 전체 끝까지 가게 되면은 오메가 L만큼 빠지기 때문에 끝단에서는 전단력은 제로가 됩니다. 1차식이니까는 휜모멘트는 2차식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는 얘기는요. 얘가 이런 식으로 꺾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인장력이 발생하게 꺾어지는 거죠. 이때 2분의 오메가 L 제곱입니다. 오메가 L이고요. 네, 요 팔거리가 얼마죠? 네, 2분의 L이니까 곱하면은 바로 요거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진 값은 여기는 고정이니까 안 움직이죠. 끝단에서 얼마? 8 이하의 분의 오메가의 4승이라는 처진 값을 갖고요. 요번에 캔틸레버의 등가 여기 끝에 집중화중이 작용한다. 이 경우에서는 이 사이에 아무 전단력이 없으니까 한번 작용한 다음에 끝까지 선형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단에서 P니까 길이가 L이에요. 그럼 모멘트는 얼마일까요? 이거 PL입니다. 굳이 이 값은 안 외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끝에는 3 이하의 분의 PL 3승이라고 하는 휜 그 처진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죠? 이 4개의 그림을 꼭 외우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앞에 2개 그림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그래서 4개를 기본 단면역도를 기억하셔야지 기사시험에 필요한 문제들을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면역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